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트록의 교도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록 교도학습이 출제될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앞에서 봤던 브루너의 발견학습, 또 오스벨의 설명적 교수, 차례대로 설명을 했지요. 양자를 모두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위트록의 교도학습입니다. 발견학습처럼 가능한 한 이란 말을 붙였지만, 가능한 한 아동 스스로 하는 학습이 좋다라는 발견학습이나, 가능한 한 교사의 설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오스베르 설명적 교수에 대해서 위트록은 당신들은 한 번도 교육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냐, 교육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 교사 혼자서 하는 설명적 교수나 아동 스스로 이끌어가는 발견학습이 얼마나 되냐, 실질적인 모든 교육 현장은 교사와 아동의 협력적 관계에서 그 비중이 많고 적다 뿐이지, 어떤 경우에는 교사가 문제를 내고 아동이 해결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아동이 질문을 하고 교사가 그 문제 풀이를 이끌어가 주거나,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많은 것이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교도학습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위트록이 이 교도학습을 제시한 그 목적은 여러분들 271페이지 바로 학습 원리에 있습니다. 3번의 위트록의 학습 원리를 보시면, 세 가지 학습 지도 방법은 동일 연속선상에 있으며 어느 정도 중복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오직 유일무이한 최고의 방법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되겠죠.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이다. 그게 바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발견학습, 어떤 경우에는 설명적 교수,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교도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위트록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간해의 목표별 교수가 있습니다. 간해의 목표별 교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의의가 되겠습니다. 위트록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각기 알맞은 교수 학습 지도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한 데 비해서 간해는 그렇게 펴지 않고 학습 과제의 종류에 따라, 또 같은 학습 과제의 종류라 하더라도 학습 과제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간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위트록은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그런데 비해서 간해는 학습 과제의 종류에 따라,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해가 주장했던 것은, 반드시 학습을 진행할 때 효율적인 방법은 선행학습을 전제로 해서 후행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해서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학습자의 내적 조건 또는 학습자의 외적 조건, 어느 것이 더덜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 해서 학습의 내외적 조건을 모두 강조했다는 것이 간해의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을 교수 학습 지도 이론에 접목을 시켰다 하는 것도 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습과제의 종류로 페이지 넘어 272로 가셔보시면 학습과제의 종류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해가 제시한 학습과제의 종류로서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 이렇게 5개의 학습과제의 종류를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각기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적 기능을 가지고 신호학습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학습까지 단순한 단계 신호학습, 자극 반응학습, 운동연합, 언어연합, 그리고 변별학습, 그리고 개념학습, 원리학습, 그리고 원리학습들이 선행학습으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문제 해결학습, 아니면 원리학습이 겹쳐졌다 해서 중다 원리학습이라고 하는 단순한 차원에서 복잡한 차원으로 8수준으로 이 지적 기능학습을 나누되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간해가 되겠습니다. 또
간에는 선행학습을 강조를 하고 선행학습을 전제로 해서 후행학습을 진행할 적에 학습의 효과가 높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것을 선행학습으로 하고 어떤 것을 후행학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간해가 어떤 것을 선행, 어떤 것을 후행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론을 학습과제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해의 목표별 교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또 간해의 학습과제 분석법이라고 이렇게 목차를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272페이지, 성공적 학습을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학습 위계에 따라 계층화하고 학습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학습 위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전제하에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과제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3페이지에 특징 나와 있죠. 선행학습을 강조한다, 학습 위계에 따라 계층화를 강조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앞에 의의에서 적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에 의해서는 학습 과제의 종류와 같은 종류라고 해도 순서에 따라 각기 달라야 된다. 선행학습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위적 조건을 동등하게 강조해야 된다. 정보 처리 이론을 접목했다. 이런 거에다가 학습 과제 분석법을 같이 붙여 놓으시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습 과제의 종류 5개 숙지해 주시고, 또 지적 기능이나 순서, 특히 학령 이후에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주로 사용하는 변별학습, 그리고 그 다음에 개념학습, 다음에 원리학습, 문제 해결학습의 차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완전학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학습.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으로 설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학습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 것은 캐롤의 계량경제학적 학교 학습 모형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완전학습이란 뭐냐? 완전학습이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을 95점 이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이끌어 가야 한다는 학습 지도 방법을 완전학습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학습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에서 시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부름의 완전학습이나 캐롤의 완전학습으로 답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 95%의 학생을, 뭐냐면 90% 이상의 95% 학생을 90.2 이상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학습 지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에 대한 신뢰, 즉 뒤에 이제 평가에서 나오겠습니다. 발달적 교육권의 바탕을 둔 학습 지도론이 바로 완전학습이 되겠습니다. 완전학습은 거기 보면 완전학습의 변수를 캐롤의 계량경제학적 학교학습 모형에서 잡고 있는데, 학습의 정도, 얼마나 학습이 듣느냐를 캐롤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분의 교재 273페이지 나와있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분의 학습에 투입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되, 학습에 필요한 시간 변인으로 학습자의 적성, 학습자의 적성에다가 학습자의 수업 이해력, 그리고 교수의 질, 그리고 학습에 투입한 시간 변으로 학습자의 지구력, 그리고 학습 기회, 2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변수를 들되 제가 학습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습자의 적성, 학습자의 수업 이해력, 그리고 분자 변수로서 학습자의 지구력은 개인차 변인이라고, 그리고 분모 변인으로 교수의 질과 분자 변인으로 학습 기회는 이것은 교수 변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5개 변인을 놔도 분명히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개 변인은 모두 시간으로 환산되는 시간 변인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출제가 잘 되었던 것이 바로 적성이란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학습의 정도, 가장 기본적인 산술 계산에서 분모가 커지면 답은 작아지는 것이고 분모가 작아지면 답은 커지는 거지요. 이런 것처럼 적성이 뛰어나다, 학습자의 적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적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은 준비도라고 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하나의 준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적성이 뛰어나서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모 변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학습자의 적성이나 학습자의 수업 이해력이나 또는 교수의 질이 똑같은데
개개의 학습마다의 지구력과 학습 기회가 있는데 지구력이 얼마나 크냐? 지구력이 크냐면 한 번 과제에 대한 우리가 영지에서 나오는 과제 집착력이나 지속력이 높다고 하는 것은 분자 변인이 커지기 때문에 학습의 정도는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술 공식을 이해하시면서 5개 변인의 위치 그리고 5개의 변인은 모두 시간 변인이라는 것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프렌다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이 있는데 이건 특히 장학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되 이 프렌다스는 거기 개념만 보겠습니다. 수업의 27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수업의 관찰자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3초마다 체크하여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275페이지 프렌다스는 여기에서 3분의 2의 법칙을 제시를 합니다. 수업을 이건 소위 수업 관찰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관찰을 해보면 언어 상호작용 전체 중에 3분의 2는 누군가가 말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3분의 2는 교사가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2는 지시적 발언이더라. 교수의 질을 분석을 해보면 가능한 한 교사의 발언이 또 교사의 발언 중에 지시적 발언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수의 질은 높아지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연구 보고서가 프렌다스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4번의 결어를 보시면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은 수업 분위기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분석법으로 질적 분석이면서 왼쪽 페이지 하단부의 질적 분석이면서 정의적 영역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비지시적 발언이 많은 학습일수록 학습의 질은 높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언어적 상호작용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은 거기에 보면은 의 1번과 그리고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겁니다. 프로그램 학습은 스키너에 의해서 스키너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스키너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만들어진 보통 크라우단이 그 앞선 학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950년대에 스키너가 체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학습, 스키너는 여러분 알다시피 조작적 조건화설을 바탕으로 조작적 조건화설을 만들어갔지요. 그래서 학습자의 소위 R형 조건화설인 것처럼 학습자의 능동적 반응에 따라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조작적 조건화설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작적 조건화설의 그 학습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프로그램 학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반응의 원리 276페이지입니다. 적극적 반응의 원리, 즉시 강화의 원리, 자기 속도, 자기 페이스의 원리, 점진적 변화, 점진적 접근의 원리, 스몰 스텝의 원리, 그리고 학습자 검증의 원리. 학습자가 직접 반응을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보상이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조작적 조건화설,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보고 이끌어가는 조작적 조건화설에서 나오는 학습의 원리를 그대로 접목한 것을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277페이지 11번에 보시면 거기에 적성 처치 상호작용이 있고 27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개별 처방식 수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적성 처치,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성이라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적성이죠. 학습자마다 각기 다른 적성을 말하고 treatment, 처치라고 하는 것은 처방, 이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학습자 저마다의 적성을 고려해서 교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처방을 해서 상호작용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을 적성처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바우나 스노우가 제시를 했다는데 거기 개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 aptitude, 학습 지도를 또는 처치를 달리함으로써 누가? 교사가 학습 처치를 달리함으로써 교수 학습 지도의 최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적성 처치 상호작용 ATI가 되겠고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해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 넘어가서 개별 처방식 수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별 처방식 수업 이건 그레제나 볼빈이나 닌드발이 제시를 하는데 역시 개별적으로 처방을 누가 한다? 교사가 하는 거죠.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사가 처방을 한 수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개별 처방식 수업이 되겠어요. 개별 처방식 수업도 보시면 다양한 특징이 나와 있지만 개별 처방식이든 아니면 적성 처치든 간에 처방이나 처치는 교사가 하지만 저마다의 적성을 고려해서 저마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당연히 이것은 교수 학습 지도의 원리 중에 개별화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개인차 밑에 나와 있죠. 개별화 수업 방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참조의 개별화 수업 방법 중 나와 있지요. 버크의 개별 학습, 또 바타비아안, 세인트 프랜스안, 그중에 테인트 루이스안, 그중에 4번 유네트카 시스템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유네트카 시스템 중요 표시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달톤 프렌 중요 표시하시고, 그리고 8번, 9번에 조금 전에 왔던 개별 처방식 수업이나 적성 처치 상호작용이 나와 있죠. 중요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성 아니면은 개별, 또 산 세인트 루이스, 바타비아 프렌, 또는 여기 나왔던 유네트카 시스템, 특히 유네트카 시스템 4번의 유네트카 시스템, 워시번의 유네트카 시스템은 보면은 워시번이 창안을 했다. 모든 과목을 공통 기본 과목과 집단적 창의적 수업으로 구분해서 진급은 공통 기본 과목 숙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서 개인차를 존중한 학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네트카 시스템은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무학년제의 선구라는 의미를 받는 것이 유네트카 시스템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 파커스트 여사의 6번에 나와 있는 달톤 프렌, 또 역시 아주 유명한 계약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실험실법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개인차 존중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자에 여기 협력학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협력학습 종래의 가장 대표적인 협력학습, 그러면 버즈학습입니다. 필립스가 만든 버즈학습 또는 66도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버즈가 제시한 필립스 66은 각 학급의 학생들을 6명씩 분단을 만들어서 조직을 하고, 각각의 분단마다 각기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6명의 협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전체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66도입법입니다. 그래서 6명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발표를 하고 했다는 점에서 협력학습이라고 우리가 불러왔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중에 뛰어난 혼자만 하고 나머지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위한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면 어떤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그 뛰어난 학생이 자기의 능력을 나머지 다섯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소위 그 애마저도 학습의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봉효과라고 합니다. 아니면 결국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자기만이 어느 한 사람만이 공부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부익부 5명의 빈익빈, 1명의 부익부 5명의 빈익빈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79페이지 보면 버즈 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전통적 협력학습의 문제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 무임승차 효과, 봉효과, 이런 문제점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협력학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형된 협력학습을 끄집어내는데,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유형 직소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러닝 투게더 LT 모형, 또는 GI 모형, 또는 스타드 모형, 또는 TGT 모형 등등 많은 오늘날 현대 협력학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소학습과는 달리 오늘날 강조되는 학습, 협동학습을 비교해보면, 전통적 소학습에는 혼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과정에서 혼자 학습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 적습니다만은, 오늘날 협동학습에는 상호작용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통적 소집단학습에서는 개별 책무성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같이 묻혀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날 협력학습은 개별 책무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소집단학습, 버즈학습 같은 전통적 소집학습은 구성원의 동질성을 전제로 합니다. 같이 더불어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오늘날 협력학습은 구성원 간의 이질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처럼 개별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날 협동학습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면서 공유하는 지도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그 지금까지 먼저 설명을 했던 박스 안의 내용 280페이지 박스 안의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협동학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소학습입니다. 직소 유형은 계속 발달해서 1, 2, 3 유형으로 계속 발달해 갔습니다만 직소 1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역시 유형은 버즈 학습처럼 6명 단위로 팀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단마다 각각의 문제를 제시를 하되 교사는 이 문제를 그냥 덩어리로 옛날 버즈 학습처럼 한 문제를 덩어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팀을 이루고 있는 6명이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해결을 해서 그것이 모두 모여졌을 때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자로서 놀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났니 못났니를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6명의 분단 구성원은 모두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지도성을 발휘해야만이 그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존하는 상호 의존성, 구성원 간의 이질성 속에 공유하는 지도성 이런 것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직소원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을 맡은 분단원들은 다시 분단 밖으로 나가서 자기와 유사한 부분을 맡은 다른 분단의 구성원들과 전문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자기 분단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들어갈 영역에다가 그 문제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 하나가 해결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직소원 모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직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는 280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전통적 소집단 학습과는 다른 오늘날 협동학습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 직소 2 모형도 있고 직소 3 모형도 쭉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성,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 또 개별 책무성, 공유하는 지도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협동학습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자에 보면 오늘날 협동학습으로 출제되는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되게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직소 1 유형 체크해 주시고 직소 2, 직소 3는 약간만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직소 1 유형 체크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6번에 있는 STAD, 스타드, 홉킨스 대학의 슬라빈이 제시했던 성취과제 분단 모형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역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가르친다고 해놓고 고통만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는 직소 원만 가지고 오늘날 강조되는 협동학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의 교수 모형 문득 등장을 하는데 최근의 교수 모형에서 몇 가지만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스캔드라의 교수 이론도 최근에 나온 걸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1번에 1번 구조적 학습 이론에 근거한 교수 이론이다. 바로 이 구조적, 뭔가 정형화된 틀이나 정형화된 절차에 의한 이 말을 구조적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해설을 2번에서 유계적으로 짜여진 규칙들을 선택하고 계열화하면서 그래서 정형화되는 거죠. 계열화하면서 이끌어가는 교수가 이끌어가는 처방적 교수 이론을 스캔드라가 제시한 교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고 다음에 난다의 이론, 교수 이론이 있는데 난다의 교수 이론에는 순차적 발견식 이론도 있고 알고 휴리스틱 이론도 있습니다. 난다의 순차식 발견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습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순차식으로 차례대로 어떤 경우에는 발견식으로 문득문득 키워드를 찾아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 2번 순차적 과정을 보면 학습이나 수행 과정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어진 특정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줄쳐놓을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일정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기본적 조작들로 구성된 과정을 말한다. 결국에 정형화된 해결 경로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순차적 과정으로 가르치거나 풀어가도록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형화된 절차나 또는 규칙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견식 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그 란다의 발견식, 순차식 발견식 학습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고 휴리스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단순히 지식 자체만을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까지를 제시하는 학습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바로 거기까지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휴리스틱 학습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란다의 학습 이론은 순차식, 발견식 학습의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알고 휴리스틱, 단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르칠 때 하면 올바른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휴리스틱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출제가 잘 됐던 것이 메릴의 내용요소 전시 이론이 되겠는데, 내용요소 전시 이론. 여기 메릴이 제시한 내용요소 전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번에 1번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내용과 학습자가 수행하는 차원을 같이 고려한, 출제하는 것은 미시적 조직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시적 조직 전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메릴의 내용 요소, 그래서 내용과 수행 차원을 같이 믹스시켜서 분석한 미시적 교수 전략이 되겠는데, 2번에 1번. 거기 2번에 1번에 보면은 수행 요소를 보게 되면은, 수행 요소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행 요소를 보시면 사실, 개념, 절차, 원리 등의 인지적 학습 목표, 인지적, 정의적, 신체 이럴 때 인지적 학습 목표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내용 유형, 바로 여기 내시한 네 가지가 바로 내용 부분의 네 구성 요소가 되겠어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바로 내용 유형의 네 구성 요소가 되겠고, 수행 요소로서는 세 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데, 오른쪽에 보시죠. 기억, 활용, 발견. 그렇게 믹서를 보면 12개의 말하자면 교수학습 지도 방법론의 제시가 되겠는데, 여기는 10개만 제시를 합니다. 10개. 왜냐하면 내용 부분의 사실 영역에 있어서는 기억만 있고 발견과 활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해서 2번에 2번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수행과 내용 행렬표를 이용해서 10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다. 12개가 아니라 10개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거루스 또는 라이겔루스, 학자들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이 있습니다. 이 정교화 교수 이론은 거기 보면은 단순한 차원에서 복잡한 차원으로, 1번에 보시면 교과 내용의 계열화를 위한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는 교수 이론. 출제할 것은 거시적 교수 전략, 조직 전략 이론입니다. 아까 나왔던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은 미시적인데 비해서 여기는 거시적 조직 전략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2번과 3번을 중요시 표시해야 되는데, 4번은 1번 조직 전략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을 가지고 4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걸루스의 정교화 교수 이론은 교수 학습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교수 학습 지도는 먼저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다시 전체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오고, 다시 전체로 돌아갔다가 다시 구체적인 문제로 내려오는 이런 방법. 마치 카메라, 아주 고급 카메라에서 줌 렌즈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줌 렌즈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수업 입문 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입문 자료를 여기에선 에피톰에서 정수 또는 계략, 일반적으로 정수라고 부릅니다. 이 정수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바로 오스벨의 설명적 교수에서 나오는 선행 조직자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이 윤곽, 에피톰이란 단어 3번에다가 269페이지를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5번에 정교화 교수 이론에서는 지식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개념, 절차, 원리.
그런데 우리가 바로 두 페이지 앞에 2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내용 요소 전시이론의 내용 부분의 4개 사실, 개념, 절차, 원리였었는데 이 레이걸 뉴스의 정기화 교수이론에서는 사실은 빼고 개념, 절차, 원리 3가지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조직 전략에 의해서 개념적 조직 그리고 절차적 조직 그리고 이론적 원리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는 정수란 단어 289페이지 에피톰이란 단어가 되겠는데 269페이지에서 오스벨의 선행 조직자란 단어와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만 289페이지에서는 1번과 2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수에서 3번, 4번, 5번은 너무 과하게 썼고 1번, 2번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켈러의 학습동기 유발 이론이 나와 있는데 켈러의 학습동기 유발 이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하면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학습동기 유발의 방법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ARCS 이론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ARCS라고 하는 것은 Attention, 주의 집중, 다음에 Relevance, 적절성이나 또는 관련성, 또 그런가 하면은 콘피던스, 자신감, 그다음에 satisfaction, 만족감을 이끌어갈 적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이론 ARCS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깊이 해서 쭉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 유발 이론 그러면 켈러의 ARCS 이렇게도 여러분 보시면서 세부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좀 길었습니다만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파트, 교육의 과정 중에 두 번째 파트 인지적 영역의 교수 를 마감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